세댁,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틀 밤을 꼬박 세웠는데 오분이 할머니 대구 갔어.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던 강경화 말기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링거 폴대만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슬리퍼는 침대 밑에 그대로인데 운동화만 사라졌고 CCTV 속 뒷모습은 저희 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꽉 끼고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베개 밑에서 꺼내준 건 꼬깃꼬깃 접힌 동대구행 승차권 반쪽이었습니다. 대구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분이 안 보고 죽으면 눈을 못 감겠다는 말만 남기고 첫 차를 탄 겁니다. 이틀 뒤 서문시장 뒷골목, 가마솥 앞에서 국밥을 말던 낯선 여자를 향해 두 손을 뻗은 채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먼 길을 혼자 내려가신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간병 3년이면 없던 병도 생긴다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간병하러 대학병원에 들어가신 지 반년이 훌쩍 넘어가던 때였어요. 처음엔 배에 찬 물만 빼면 툭툭 털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병원 생활이 길어지니까 정작 저희 부부가 먼저 사가 들어갔죠. 그날도 늦은 오후에 남편이 반차를 내고 와서 주치 면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아주 흑빛이었습니다. 수치가 안 잡혀서 약을 바꿔야 한대. 근데 그게 비급여라 한 달에 120은 깨진다더라. 최악엔 이식 얘기까지 나왔어. 숨이 턱 막히는데도 저는 웃는 얼굴부터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머님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허리띠 좀 더 졸라매야지. 남편은 대답도 없이 자판기 커피만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날 밤 교대하고 집에 와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식탁에 계란 프라이 2개랑 김이 전부였어요. 둘 다 입맛이 없어서 밥알만 깨작거렸습니다. 관리비 냈냐, 대출이자 나갔냐, 예린이 학원비가 2달째 밀렸다. 적금 깬 돈은 저번 달 병원비로 다 들어갔다. 결국 이번 달은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엄마는 차도도 없으신데 이거 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입을 자기가 쥐어박았습니다. 아이씨 아니야 내가 미쳤지. 방금 거 못 들은 걸로 해. 다음 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종일 병실에 붙어있는 날이었어요. 피곤한 몸 끌고 문을 열었는데 웬일로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사람이요. 어머니 옆에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죠. 맨날 오빠랑 언니만 고생하는데. 웬일인가 싶었는데 3분도 안 돼서 본론이 튀어나왔어요. 언니, 엄마 상계동 아파트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엄마 저렇게 누워 계신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나? 아가씨, 어머니 눈 뜨고 계시는데 벌써 그 얘기부터 꺼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이 참 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거 팔아서 병원비 보태고 남는 건 오빠랑 나랑 반반하면 깔끔하잖아요. 법적으로 내 목도 있는 거 아시죠?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게 깔리더라고요. 누워 계신 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가 있고 못 할 소리가 있죠. 알았어요, 알았어. 나 약속 있어서 이만. 그러고는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저는 그냥 꾹 삼켰어요. 문이 닫히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예린 엄마 미안하다. 저 애 저러는 거 다 내 업보다. 내가 저 애 앞에서는 죄인이야. 저는 그냥 딸 걱정하시는 소린 줄로만 알았죠.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제 손을 유난히 오래 붙잡고 계셨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날 밤엔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어머니가 침대 밑 서랍을 한참 뒤적이시더라고요. 뭐 찾으시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길래 저는 하품만 하면서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였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링거 폴대는 그대로 서 있고 슬리퍼도 침대 밑에 얌전한데 어머니가 아끼시던 운동화만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엔 화장실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병동 화장실 칸칸이 다 열어보고
휴게실 1층 로비, 병원 정원까지 뒤졌는데 없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없어. 뭐? 야, 제대로 찾아본 거 맞아? 다 봤어. 간호사들도 교대 시간에 못 봤대. 남편이 사색이 돼서 달려왔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치매도 없으신 분이 혼자 오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증발했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부터 넣었습니다. 원무과에서 CCTV를 돌려보니까 새벽 5시 20분에 회색 점퍼를 푹 눌러쓰고 정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손에 낡아 빠진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꼭 끼고 계신 겁니다. 저희 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방이었어요. 정문을 나선 뒤로는 흔적이 뚝 끊겼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알 길이 없었고 휴대전화는 병실 서랍에 얌전히 놓고 가셔서 위치 추적도 안 됐죠.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친척들 번호를 전부 돌렸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시누이한테 10통 넘게 걸었지만 하필 그날은 받지도 않더라고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빈 병상 시트를 개키면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그때 옆 침대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 소매자락을 슬쩍 끌어당기시더라고요. 저기 세댁, 네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 할머니가 커튼 쪽을 두어 번 힐끔거리시더니 목소리를 확 낮추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내 손까지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아무래도 세대 구는 꼴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러고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펴보니깐 동대구행 승차권 반쪽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기차 타고 대구 간다고 했어. 대구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는 왜요?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나도 몰라. 그냥 꼭 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안 보고 죽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짐 싸면서 혼자 말을 하더라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낡은 가방 있잖아. 그거를 며칠째 밤마다 배에 얹고 자더라고. 무슨 애기한 듯이.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위아래로 다 서울 아니면 경기도예요. 대구의 연고라고는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도 단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비상구 계단으로 급하게 불러내서 승차권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대구 가셨대. 새벽 첫 차로.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야, 혹시 병원비 아까워서 우리한테 짐 대기 싫다고 멀리 가서 혼자... 아이씨,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휴가를 냈고 예린이는 친정엄마한테 급하게 부탁했고 저는 서서 휴대전화로 표부터 끊었죠. 내려가는 2시간 내내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다리만 달달 떨었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봤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만 하시라고 속으로 수백 번 빌었죠. 동대구역에 내리자마자 역전 지구대부터 갔습니다. 그런데 성인 실종은 당장 위치 추적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휴대전화도 병실에 두고 갔으니 기지국 추적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보,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해? 대구가 얼마나 넓은데.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멀리는 못 가셨을 거야. 역 주변부터 싹 다 뒤지자. 지구대에서 뽑아준 사진을 들고 역 근처 식당이랑 낡은 여인숙을 미친 사람처럼 돌았습니다. 나중엔 제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헤맸는데 흔적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이 아주 잿빛으로 변해가는데 저는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죠. 그때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구대였어요. 서문시장 쪽 상인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줬는데 낮에 비슷한 할머니가 시장 뒷골목에 한참 서 있었다는 겁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문시장으로 갔어요. 파장 무렵이라 시장은 물청소 중이었고 뒷골목에 들어서니까 기름 냄새랑 고기 삶는 냄새,
하수구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셔터가 반쯤 내려간 가게들 사이를 뛰면서 상인들한테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혹시 못 보셨어요? 회색 점퍼 입으셨고요. 이만한 가방 들고 계셨을 거예요. 다들 고개만 젓더라고요. 그러다 국수집 아주머니가 국자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아, 낮에 저 끝에 국밥집 앞에 할매 한 분이 아까부터 서 있던데 두어 시간을 그러고 있길래 내가 그냥 이상하다 했다. 골목 끝으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가마솥에서 김이 펄펄 올라오는 낡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고 그 앞 평상 옆에 회색 점퍼를 입은 작은 형체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낡은 서류 가방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요. 엄마! 남편이 달려갔는데 저희는 가까이 가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가마솥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젓는 마음쯤 된 여자를 향해서 두 손을 뻗은 채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입 밖으로 못 내고 속으로만 삼키는 그런 서러운 울음이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는 순간 어머니 눈이 확 뒤집히면서 제 품으로 폭 고꾸라졌습니다. 저희 비명소리에 국자를 든 채 돌아본 그 여자가 국자를 솥에 그대로 던져두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면서 뛰어나왔어요. 피키소, 사람 숨 넘어가겠다. 여자는 어머니를 번쩍 들쳐업더니 가게 앞 낡은 배달차 뒷자리에 태우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왔고 어머니는 그대로 처치실로 들어가셨어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저랑 남편은 다리가 풀려서 복도 의자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같은 말만 반복했죠. 내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어제 그냥 병실에서 잘걸. 진짜. 그때 그 국밥집 여자가 종이컵 3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자판기 믹스커피였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소. 날도 찬데 밖에서 한참 떨었지 않습니까? 종이컵을 봤는데 그 사람 손등이 온통 대인 자국 투성이더라고요.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어머님 아세요? 자꾸 그쪽만 보고 우시던데? 여자가 아주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수생판 처음 보는 분입니다. 낮부터 우리 가게 앞에서 하도 서성이시길래 끼니 못 챙기신 노인인가 싶어서 국밥 한 그릇 빨아드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숟가락만 쥐고 국물 한 술도 안 뜨면서 나만 쳐다보고 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찝찝했습니다. 얼마 뒤에 주치의가 나왔어요. 탈수에 영양실조에 간 수치까지 급등해서 실신하신 거라고. 당분간 여기 입원해서 수치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제야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죠. 어머니가 처치실 안쪽 병상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그 여자도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무사하시다니 다행이네. 저는 가게 문 열어놓고 와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돌아서서 커튼 밖으로 나가려는데 딱 그 찰나였어요. 초점 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더니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좀. 링거가 꽂힌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시는데 저희가 붙잡을 새도 없었어요. 여자가 놀라서 다시 다가오니까 어머니가 그 화상 자국 가득한 손을 덥석 붙잡고 자기 뺨에 마구 비비셨죠. 내 새끼, 내가 딱 한 번 안아본 내 새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기를 되찾은 사람처럼 소리내서 우셨어요. 남편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새끼라니. 이분이 누군데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어머니가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승우야, 저 사람이 네 동생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래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막내딸이야. 처치실 안이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커튼 사이로 기계 소리만 삑삑거렸죠. 여자가 잡힌 손을 조심스럽게 빼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하심해, 사람 잘못 봐신다. 나 국밥집 딸입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 우리 아버지, 엄마도 알고 시장 사람들도 다 압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네 목 뒤에 머리카락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지. 내가 네 낳고 딱 한 번 안아봤을 때 내 손끝에 닿던 자리야. 그 말에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목덜미를 쓱 만지더니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손이 그 자리에서 안 떨어지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뒷걸음질 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막내는? 내 동생은 뭔데? 걘 그럼 뭐가 되는데?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32살의 늦둥이가 들어섰답니다. 나이 먹고 애를 뱉다고 부끄러워하는 어머니한테 시아버님이 유독 신이 나서 잘했다 잘했다 하셨대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동네에 소문이 하나 돌았답니다. 그 양반한테 오래 만나던 여자가 따로 있다는 소문이요. 시댁 어른들이 쉬쉬하고 덮었고 어머니는 그냥 헛소문이려니 하고 평생 묻어두셨다고 하셨어요. 만삭이 됐을 무렵 시아버님이 갑자기 서울병원은 사람 많아서 못 쓴다면서 대구에 아는 사람이 한다는 조산원으로 어머니를 데려가셨답니다. 내가 왜 하필 대구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그 양반 고집을 누가 꺾어 그냥 끌려갔지. 그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하혈이 심해서 정신을 잃으셨대요. 그런데 딱 한 번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산파가 아이를 어머니 가슴 위에 올려줬답니다. 따님입니다. 그러면서 애를 올려주는데 내 손가락에 그 조그만 목덜미점이 딱 걸리더라. 그러고 완전히 뻗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 보니 시아버님이 포대기를 안고 앉아 계셨답니다. 딸이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안겨주는데 목 뒤에 점이 없더래요. 근데 그때는 내가 사람 얼굴도 겹쳐 보일 만큼 정신이 없었어. 내가 잘못 봤겠거니 하고 그냥 젖을 물렸지. 그게 40년을 목에 걸려 있을 줄을 알았나. 그 뒤로 네 아버지가 유별났다. 막내라고 유난히 싸고 돌았어. 내가 애 버릇 나빠진다고 딱 한 번 매를 들었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처음으로 손찌검을 하더라. 그날 밤에 자기가 더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긴 했다만 남편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엄마, 그거 병 때문에 헛것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알아. 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서글프게 보시면서 마른 입술만 자꾸 깨무셨어요. 남편이 계속 도라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되물으셨어요. 오해?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생판 남을 붙들고 내 딸이라고 하겠니? 응? 그러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전에 안방 보일러가 터져서 장판을 다 걷었대요. 김서린 벽지를 뜯다가 붙박이장 위 칸에서 낡은 서류 가방이 쿵 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할 때는 왜 못 봤냐니까 시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 위 칸만은 죽어도 손을 못 대게 하셨대요. 어머니가 열쇠집 아저씨를 불러다 좌물쇠를 뜯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침대 밑에서 그 가방을 꺼내서 남편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열어봐라. 네 눈으로 직접 봐. 남편이 지퍼를 여니까 누렇게 뜬 우편한 영수증 다발이 툭 떨어졌어요. 80 몇 년부터 30년 넘게 매달 대구로 꼬박꼬박 붙인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치인 이름이 전부 똑같았죠. 그 이름을 본 여자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그거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얘? 우리 아버지가 이 돈을 받았다고요? 30년을? 말이 됩니까 그게? 다음은 사진 뭉치였어요. 돌사진, 국민학교 입학식 사진, 시장 평상에서 입 빠진 채로 웃고 있는 계집애 사진, 뒷면마다 연필로 잘 크고 있습니다. 같은 짤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편지가 수십 통 있었습니다. 국밥집 양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친어머니가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자꾸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봉투는 죄다 거칠게 뜯겨 있었고요. 이게 30년을 우리 안방 천장 밑에 있었다. 내가 그 밑에서 그 양반 밥 차려주고 발 씻겨주고 산수 앞에서 엉엉 울었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가방 맨 밑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조산원 원장 앞으로 쓴 메모였는데 딱 2문장이었어요. 애는 받고 안겼음. 호적은 우리 딸로 정리 끝.
생활비 외 연락 삼갈 것. 편지도 뭣도 아니고 무슨 거래 명세서처럼 딱 두 줄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무적인 글씨체에 소름이 돋아서 양팔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그 종이를 쥔 채로 병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서 있던 여자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참,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인생에 엎어질 줄은 몰랐네, 얘.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다 맞다 칩시다.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서 뭐 어쩌실 겁니까?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여자가 한 발 물러섰어요. 나는 16에 우리 아버지 쓰러지고 그날부터 저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소매를 확 걷어 올리는데 팔뚝이 화상 자국 투성이더라고요. 이 손으로 국밥 24년을 말아서 우리 엄마 병원비 대고 우리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이제 와서 핏줄이라고 눈물바람 들이밀어도 나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나 국밥집 딸로 사는 거 부끄러운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예. 제가 아버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지 마이소. 나는 댁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이미 계산했으니까 기력 차리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이소. 우리 가게에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소리도 못 내고 가슴만 퍽퍽 두드리셨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랑 남편은 복도 의자에 앉아 막막한 얼굴로 의논했죠.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다쳤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 그래도 이대로 가면 어머님 평생 한이 맺혀. 당신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봐. 그러고 있는데 복도 저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신우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왔는데 낡은 지방 병원 복도랑 진짜 안 어울렸어요. 오빠, 전화를 왜 안 받아? 회사에 물어보니 휴가 냈다 그러고 병원 가보니 퇴원했다 그러고 오빠 책상에 있던 기차표 영수증 내가 못 봤으면 영영 몰랐잖아. 대구 병원을 몇 군데나 뒤진 줄 알아? 아니 서울 큰 병원 놔두고 왜 이런 총구석에 와서 궁상이야? 병원비 아까워서 지방으로 빼돌린 거지? 셋이 병실 문을 여는데 하필 그 여자가 어머니 가방을 돌려주러 와 있었어요. 앞치마에 기름 튄 자국이 그대로였죠. 신우이가 여자를 위아래로 쭉 훑더라고요. 이 아줌마는 뭐야? 간병인이야? 남편이 신우이 팔을 끌고 구석으로 가서 간밤이를 다 설명하는 동안 신우이 얼굴이 경악에서 분노로 그러다 아주 묘한 경계심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여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상계동 아파트 보고 온 거지? 요새 노인들한테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 널렸다던데. 유산은 단돈 10원도 못 줘. 나중에 소송이 어쩌고 질척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얼마면 떨어질 건데? 어머니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셨어요. 입 다물어라. 저 애가 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던 애다. 네 아버지가 저의 인생을 훔쳐다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자 여자가 폭발했습니다. 입 닥치소. 나는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네 차에 태워준 죄밖에 없는데 어디서 알량한 돈 몇 푼으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합니까? 그때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턱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키운 건 우리 엄마잖아. 배 아파 나왔든 말든 내 호적에 도장 찍힌 건 나야. 그럼 유산도 그대로 내 거지. 병실이 얼음장이 됐어요. 어머니가 숨을 컥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뺨을 올려붙인 거죠. 평생 돈. 누워 계신 엄마도 아버지가 망쳐놓은 저 사람 인생도 안 보이고 그놈의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보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신우이는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쉬고 씩씩거리다가 구두굽을 요란하게 찍으면서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시더니 대뜸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셨어요. 나 서울 안 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새약 들어가기로 예약 다 잡아놨잖아요. 상계동 그거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라고 어제 전화해뒀다. 그 집 판 돈 전부 저 해줄 거야.
저 애가 16부터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 그렇게 붙어 산 거 생각하면 집 한 채로도 어림도 없어. 엄마, 저 사람이 그 돈을 받겠대요?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안 받으면 쫓아낼 때까지 저 가게 앞 평상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거다. 어미가 돼서 내 새끼 목덜미 점 하나 못 알아본 게 죄인데. 내가 서울 병실에 혼자 편하게 누워서 무슨 낯짝으로 눈을 감니. 어머니 눈빛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서울 가자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뜻대로 하자. 병원 이쪽으로 옮기고 근처에 어머님 지내실 방 하나 구하자.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저녁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또 왔습니까? 아우, 징글징글하네 얘. 안 본다고 했는데 귀가 먹었습니까? 바쁘니까 좀 비키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대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다 듣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을게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남은 시간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게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은 분입니다. 여자가 한참을 대답도 없다가 쥐고 있던 행주를 개수대에 확 내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대답도 없었지만 남편이 가게 앞에 서성거려도 쌍욕을 하면서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둘렀어요. 상계동 아파트는 헐값에 급매로 넘겼고 국밥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방 2칸짜리 월세를 구했죠. 나중에 세금이니 뭐니 문제 생기지 않게 변호사를 끼고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병원 절차도 차근차근 밟았고요. 결과지가 나오던 날 여자가 가게 평상에 앉아서 99%라고 찍힌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래요. 집한 돈은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는데 정작 본인은 그 통장을 카운터 서랍에 처박아 두고 손도 안 대더라고요. 새로 얻은 방에 살림을 채우던 주말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냄비며 이불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갔죠. 보일러 돌려보고 수압 확인하고 냉장고에 밑반찬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너희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니? 고생은요, 대구 놀러오고 좋죠 뭐. 그 다음 날은 새벽부터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 물을 2개나 사오셨어요. 그 아픈 몸으로 쭈그려 앉아 물을 썰고 젓갈을 넣고 깍두기를 담그시더니 통에 담아 그대로 가게로 들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조마조마해서 멀찍이 따라갔죠. 아침부터 뼈를 고르던 여자가 통을 보더니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아줌매, 우리 집도 깍두기 담급니다. 국밥집에 깍두기를 갖고 오면 웃잡니까? 치우소 좀. 그런데 어머니가 통뚜껑을 그냥 열어서 평상에 딱 올려놓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래도 이건 물을 늦가을 거로 썼다. 딱 한 조각만 먹어봐라. 나이가 없어질 때까지 안 간다. 여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못 이기는 척 손을 대충 닦고 와서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먹었어요. 우물우물하다가 아주 잠깐 움직임이 멈추더라고요. 뭐 간은 맞네 얘. 그러고는 2조각을 더 집어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구분 등을 쭉 펴고 환하게 웃으셨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반찬 배달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짜증내던 사람이 며칠 지나니까 밥때가 되면 아무 말 없이 평상에 그릇을 2개씩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기차를 탔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홀서빙에 설거지까지 했어요. 아이고 됐습니다. 펜이나 굴리던 손으로 이 뜨거운 걸 어찌됩니까? 대입니다. 저 힘 좋습니다. 이거 저쪽에 놓으면 되죠? 제가 보온병을 얼음물에 담아다 주면 그 사람이 머쓱하게 받아 마셨죠. 그러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새언니도 참 억척이네 얘. 서울서 여기까지 매주 안 피곤합니까? 저는 그 새언니 소리에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어제 어머님 모시고 검진 다녀왔는데요. 컨디션이 아주 좋으시대요. 아, 다행이네 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는데 처음 봤을 때 그 날선 눈빛은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류분이 어쩌고 소송을 한 해 만에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서슬퍼렇고 눈뜨고 살아계신 데다 병원에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견서까지 떼주시니까 소송은 시작도 못하고 끝냈죠. 남편은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고 그쪽도 한 푼 못 건지게 되자 독이 올라 먼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비쳤고요.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불 무렵 어머니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가게 셔터에 오늘 쉽니다 라고 종이를 붙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루 장사를 통째로 접은 거죠. 주치의가 모니터를 한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이 정도면 이식 대기 명단에서 일단 내려가셔도 되겠어요. 식사 잘 챙기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료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뒤에 우두커니 서 있던 그 사람은 헛기침을 하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는 못 숨기더라고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슬그머니 그 사람 팔짱을 끼셨어요. 처음엔 흠칫하고 팔을 빼려던 사람이 이내 어머니의 작고 마른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덮어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려고 차에 올랐어요. 반찬 다 채워놨으니까 끼니 거르지 마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룸미러 너머로 참 따뜻한 풍경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평상에 앉은 그 사람 앞에 뚝배기를 놓아주고 있었고 그 사람이 툴툴거리는 신용을 하면서 숟가락을 들었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환한 얼굴로 그 헝클어진 머리를 쓱쓱 쓰다듬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그 지독한 걸 결국 저 두 분이 서로 보듬네.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도망쳤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하지. 복순이 파메린이 하는 자극적인 결말은 저희 집엔 없었어요. 그런데요, 깍두기 한 접시랑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상처를 덮어가는 그 투박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저희가 찾은 진짜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용서라는 게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 룸미러 속 두 사람의 옅은 웃음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